2022년 10월 열일의 날 새벽 4시 47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의 50층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 자리한 강력탐정사무소의 창문 너머로 비가 비스듬히 그어졌다. 빗방울은 한강 쪽에서 불어온 가을바람에 실려 유리벽을 따라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쓰듯이 흘러내렸다. 빌딩 외벽에 새겨진 강력탐정사무소라는 황동빛 간판은 비에 젖어 더욱 깊은 빛을 머금었다. 300평짜리 50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무소의 중앙 응접실에는 짙은 호두나무 책상과 그 위에 놓인 한 통의 봉투가 있었다. 봉투는 누런 마닐라지였고 우표도 발신인도 없었다. 다만 받는 사람 자리에 굵은 만년필 글씨로 강역탐정 귀하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강역은 새벽 5시 0분에 사무소에 들어섰다. 키 185cm, 몸무게 75kg의 다부진 체격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오자 자동 조명이 한 칸씩 그의 걸음을 따라 켜졌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새벽빛에 드러났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를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은 권투 선수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6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사람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들여다본 자의 눈이었다. 그는 책상 위의 봉투를 보았다. 있는 것은 봉투와 만년필 글씨, 없는 것은 발신인의 이름과 우표. 어색한 것은 봉투 모서리에 묻은 아주 옅은 잿빛 가루였다. 강혁은 그 가루를 손끝으로 살짝 찍어 코끝에 가져갔다. 종이 타는 냄새도 아니고 담뱃재도 아니었다. 그는 봉투를 흔들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다. 애나 씨, 이걸 좀 봐주십시오. 강혁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소 안쪽 실험실 쪽으로 흘렀다. 이애나는 이미 사무소에 와 있었다. 그녀는 늘 강혁보다 한 발 빨랐다. 1998년생,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흰 가운 위에 라텍스 장갑을 끼며 응접실로 걸어왔다. 한 손에는 아직 반쯤 남은 김밥이 있었다. 탐정님, 새벽 4시 12분에 1층 경비실 폐회로 화면에 잡힌 인물이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회색 코트, 신장 173cm 내외, 오른쪽 다리를 미세하게 끌었습니다. 봉투를 두고 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애나는 김밥의 마지막 한 입을 입에 넣고는 손을 닦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기 전에 먼저 자외선 등을 비추었다. 봉투 표면에 희미한 손자국이 떠올랐다. 손자국은 두 사람의 것이었다. 한 사람은 봉투를 쥐고 가져온 사람, 다른 한 사람은 그보다 먼저 봉투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한 장은 1만 원짜리 지폐였다. 그러나 평범한 지폐가 아니었다. 지폐의 한쪽 귀퉁이가 정확하게 사선으로 잘려 있었고 잘린 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창천선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른 한 장은 손으로 쓴 편지였다. 강혁탐정께 2022년 10월 20날 자정 종로구 인사동 남강당 남인호도 골동품점 뒷마당에서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일 수도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주머니에는 이 지폐와 짝이 되는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돈을 아는 자, 올림. 강혁은 편지를 2번 읽었다. 이애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빗소리가 한층 깊어졌고 사무소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합정의 새벽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다. 탐정님,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이군요. 강혁은 잘린 지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1만 원이라는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의 무게가 한 사람의 목숨과 같다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오전 9시, 강혁 탐정사무소의 회의실에는 5사람이 모여 있었다. 50층 전체를 차지한 사무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도시였다. 동편에는 송태풍 박사의 실험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질량 분석기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그리고 DNA 시퀀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편에는 무인 승용차 2대가 충전 중이었고 옥상에는 헬리포트가 있었으며 그 옆 경납고에는 자동 항법 드론이 12대 정박해 있었다. 북쪽 벽 전체는 통유리였고 한강과 여의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43살의 송태풍 박사는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책상 위에 놓인 잘린 지폐를 들여다보았다. 2022년에 발행된 지폐가 맞네. 다만 절단면이 정확히 가위가 아닌 종이칼로 잘렸어. 그것도 한 번에. 손이 떨리지 않은 사람이다. 창천이라는 글씨는 만년필이 아니라 붓이야. 그것도 쇠필.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지. 조수 나정희가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창천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창천은 푸른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동학계 비밀결사, 일제강점기 항일단체, 그리고 1940년대 좌익계 신문 이름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 말 황건적의 구호 창천이사 황천당립 소텐지시 이 있습니다. 이에나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푸른 하늘은 죽었고 누런 하늘이 일어선다. 옛 하늘을 부수고 새 하늘을 세운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창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쓰인 곳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어떤 결사 조직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부정축제자들을 비밀리에 처단하겠다고 했던 자칭 의적단이지요. 이름은 창천회 소턴이었습니다. 강혁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창천회.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잠결에 한번 흘리듯이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다. 형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강혁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형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그는 동생의 전화를 걸은 적이 없었다. 형, 창천회라고 들어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모르는 자의 침묵이 아니었다. 아는 자가 잠시 입을 다무는 침묵이었다. 어디서 들었니? 그 이름. 의뢰가 들어왔어. 사흘 안에 사람이 한 명 죽는다고.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오후에 만나자.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빗줄기는 여전히 통유리 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한강은 잿빛으로 흘러갔다. 이에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형과 통화할 때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형제 사이의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도 동생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어떤 옛 시간에 대한 긴장이었다. 오후 2시 강혁과 이해나는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강민혁을 만났다. 강민혁은 동생보다 5살 위였고 키는 동생보다 한 뼘쯤 작았으며 안경 너머의 눈빛은 늘 깊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시키지 않고 따뜻한 보리차를 시켰다. 창천에는 1960년 4월 혁명 직후에 한 번,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직후에 한 번, 다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 한 번 도합 3차례 활동 기록이 있다. 활동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으로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뜻이다. 심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자, 사람의 피로 재산을 쌓은 자, 법의 그물을 빠져나간 자들. 그런 자들이 자살로 위장되어 죽었다. 매번 그들의 주머니나 책상 위에는 모서리가 사선으로 잘린 지폐가 한 장씩 놓여 있었다. 잘린 면에는 창천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었지. 이에나는 보리차 잔을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한층 깊어져 있었다. 검찰은 그것을 조직의 소행으로 보았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야. 매번 자살로 종결되었지. 그러나 내부 자료에는 창천 관련 가능성 있음이라고 분류된 사건이 11건이다. 1960년부터 1998년까지 강혁은 잘린 지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2022년에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는 거네. 강민혁은 지폐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흘 후에 죽는다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편지에 안 적혀 있지? 없어. 다만 인사동 남강당 골동품점 뒷마당이라고만 했어. 남강당. 강민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골동품점 주인이 누군지 아니? 몰라. 이름은 한석주. 1945년생. 올해 77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신군부 시절에 그림과 골동품을 매개로 한 비자금 세탁의 중심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한 번도 기소된 적은 없다. 증거가 늘 사라졌거든.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1980년의 5월, 그것은 그가 태어나기 직전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다. 형, 그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강민혁은 보리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혁아, 그게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너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살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다. 강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형의 말이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2022년 10월 18일 날 오전 11시 강혁과 이해나는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남강당을 찾았다. 좁은 골목을 2번 꺾어 들어가야 보이는 그 가게는 낡은 한옥을 개조한 2층 건물이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다. 문턱은 닳아 반들거렸고 문 위에 걸린 남강당 남인우도이라는 현판은 먹빛이 깊었다. 문을 열자 묵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함께 밀려나왔다. 가게 안에는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도자기 진열장, 다른 쪽 벽에는 족자와 서화, 그리고 가운데에는 낮은 좌식 탁자가 놓여 있었다. 탁자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흰 두루마기에 백발을 단정히 빗어 넘긴 노인이었다. 그가 한석주였다. 어서 오시오. 한석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발음은 또렷했다. 그는 강혁의 얼굴을 보고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강혁 탐정이시구려. 사진보다 실물이 더 권투선수 같소. 강혁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 골목에서 가게를 40년 한 사람이요. 모르는 얼굴이 어디 있겠소. 이해나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있는 것 도자기, 서화 향로, 차 도구, 그리고 노인. 없는 것 손님 종업원, 폐회로 카메라. 어색한 것, 가게 뒤편 문 옆에 세워진 새 등산 지팡이 한 자루였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지팡이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고 등산 지팡이는 골동품점에 어울리지 않았다. 선생님. 혹시 모르는 분에게서 이상한 편지를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한석주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늙은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무엇인가가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편지라면 평생 받았소. 그러나 요즘은 받지 않소. 2022년 10월 20날 자정에 이 가게 뒷마당에서 누군가가 선생님을 해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석주는 천천히 웃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웃음이 아니라 오래 기다린 자의 웃음이었다. 탐정 양반, 77 먹은 노인이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렵겠소. 다만 만약 누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것은 마땅한 일일 것이요. 마땅한 일이라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고 강혁과 이해나에게도 차를 권했다. 차의 향은 깊었고 떫은 맛 속에 단맛이 숨어 있었다. 강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지킬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셨든 10월 20날 자정에 선생님은 살아계셔야 합니다. 한석주는 처음으로 강혁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강혁은 처음으로 노인의 두려움이 아니라 노인의 피로를 보았다. 남강당을 나선 강혁과 이해나는 무인 승용차에 올랐다. 차는 자동 항법으로 합정동 사무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이해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탐정님. 그분은 죽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까? 네. 사람이 자기 죽음을 기다리는 얼굴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강혁은 창밖을 보았다. 인사동을 지나 광화문 그리고 서대문을 지나는 동안 그는 한 가지 생각에 매달려 있었다. 편지에 적힌 짝이 되는 나머지 반쪽 지폐. 만약 한석주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그의 주머니에는 반쪽이 들어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반쪽이 지금 그의 주머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반쪽을 이미 누군가가 그에게 건넸다는 뜻이었다. 애나 씨,
한석주에게 반쪽 지폐를 건넨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반쪽을 보낸 사람도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은 같은 사람이 양쪽에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면 왜 우리에게 알렸을까요? 멈춰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강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멈춰달라는 뜻? 그것은 살인을 예고한 자가 동시에 자신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모순이었다. 그리고 그 모순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일지도 몰랐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송태풍 박사에게 지폐의 정밀 분석을 부탁했다. 송태풍은 1시간 만에 결과를 가져왔다. 강탐정. 잉크는 일반 만년필 잉크가 아니야. 송연묵, 마츠 에비스미이다.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전통먹. 그리고 종이의 미세 섬유에서 아주 오래된 한지, 강시의 성분이 검출됐어. 즉, 누군가가 1만 원짜리 지폐 위에 오래된 한지 조각의 가루를 옮겼다는 뜻이지.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한지요? 그것도 그냥 한지가 아니야. 화학 성분상 1940년대 전후에 만들어진 전북 전주산 한지로 추정된다. 골동품 가게라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종이지. 강혁은 송태풍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의심은 한 발짝 한석주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만약 한석주 본인이 이 편지를 강혁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는 자신을 멈춰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뜻이 된다. 즉, 그는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2022년 10월 열흘의 날 오전 10시 이에 나는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신문을 검색했다. 그녀는 창천, 잘린 지폐, 자살로 추정이라는 세 단어를 조합했다. 모두 72건의 기사가 떴고 그중 자살로 종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강민혁이 말한 11건보다 6건이 많았다. 그녀는 그 17건의 피해자 명단을 정리했다. 1960년 4월 부정선거로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의 사업가 1명, 1980년 10월 광주의 진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군 장성 1명, 1998년 1월 외환위기 직전 거액의 외화를 빼돌렸다는 의혹의 은행 임원 2명, 그리고 그 명단의 거의 끝에 1998년 3월 한석주의 이름이 한번 참고인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석주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았다. 이에 나는 그 기사를 강혁에게 보냈다. 강혁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석주는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그가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음에도 살아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24년 동안 그 빚을 기억해왔는지도 몰랐다. 형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점심을 거른 채 동생의 전화를 받았다. 혁아. 한석주가 1998년 명단에 올랐다가 빠진 이유. 그건 그가 어떤 자료를 검찰에 넘겼기 때문이다. 어떤 자료? 1980년대 신군부 비자금의 흐름이 적힌 장부 한 권. 그 장부 덕분에 몇 명이 구속됐고 한석주는 살아남았다. 일종의 거래였지. 그러면 창천에는 그 거래를 알았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날 한석주를 데려가지 않았어. 살려두었지. 왜인지는 아무도 몰라. 강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의 한강을 오래 바라보았다. 가을의 한강은 잿빛이었다. 그 강물 위로 1980년의 5월과 1998년의 1월과 2022년의 10월이 한꺼번에 흘러가고 있었다. 2022년 10월 열흘의 날 오후 4시 22분 사무소의 1층 우편함에 두 번째 봉투가 도착했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없었다. 다만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강혁 탐정, 당신은 한석주를 살리려 할 것이요. 그러나 그를 살린다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사진 속의 여인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남편을 잃었소. 그녀의 남편은 한석주가 처리했소. 그 여인은 42년을 그 빚 하나로 살아왔소. 10월 20날 자정, 그녀는 남강당 뒷마당에 설 것이요. 당신이 한석주를 살리면 그녀는 평생의 빚을 갚지 못한 채 무너질 것이요. 그것이 정말로 사는 것이요? 돈을 아는 자 올림. 사진 속의 여인은 70살 무렵으로 보였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한복을 입고 어느 묘소 앞에 서 있었다. 묘비에는 곧게 김인수 묘라고 적혀 있었다. 1953년생 1980년 5월 21일 졸초. 강혁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해나가 그의 옆에 와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탐정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42년을 빼앗은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해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강혁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늘 그랬다. 가장 흔들려야 할 자리에서 가장 차분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의 뒷면에는 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우리는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강혁은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형 강민혁이 어제 그에게 했던 말의 메아리에 가까웠다. 강혁은 자신의 말을 자신이 다시 듣고 그것이 얼마나 마른 소리인지 느꼈다. 그러나 법은 그녀의 42년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해나가 조용히 덧붙였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법은 늘 늦었고 늘 부족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빚을 갚으려 했다. 그것이 창천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였다.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의 옥상에 올랐다. 헬리포트의 노란 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합정의 밤은 차고 맑았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한강 너머의 여의도 불빛을 바라보았다.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해나였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들고 와 한 잔을 강혁에게 건넸다. 탐정님, 이런 밤에는 잠이 안 오시지요. 잠이 오면 안 되는 밤입니다. 이해나는 가만히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로 여의도의 불빛이 비쳐들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애나 씨, 네, 저는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이 하룻밤 만에 사라진 사건을 맡았습니다. 1998년의 겨울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 가장이 무너졌고 그 가장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한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시신 네 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을 잡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살짝 올렸다가 곧 거두었다. 그것은 그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멀고 가장 가까운 거리였다. 10월 20날 자정에 한석주도 살리고 그 여인도 살리겠습니다. 강혁은 말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혁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늘 둘 다 살리려고 했고 그래서 늘 자신이 조금씩 무너졌다. 2022년 10월 20날 그날의 하늘은 낮부터 무거웠다. 오후 5시에 비가 조금 내렸다가 7시에 그쳤다. 인사동의 골목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가을 관광객들은 일찍 자리를 떴고 오래된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강혁과 이해나는 저녁 7시부터 남강당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송태풍 박사는 사무소의 종합 상황실에서 드론 화면과 폐회로 화면을 동시에 감시했다. 두 대의 소형 드론이 골목 위 15m 높이에서 정지 비행 중이었고 적외선 카메라가 골목 입구 세 곳곳과 가게 뒷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나정희는 무전기로 시간을 알렸다. 오후 9시 0분. 골목 인구 유동 평소의 4분의 1, 가게 안 한석주 선생, 좌식 탁자 앞에 정좌, 보리차 한 잔 책 한 권, 책 제목 목민심서, 목민심조. 강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77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밤에 목민심서를 읽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에 가만히 박혔다. 밤 11시 40분 골목 입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검은 한복 치마를 받쳐 입었고 손에는 청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사진 속 그 여인이었다. 이름은 나중에 밝혀진 바 김옥분이었다. 이해나가 무전기로 말했다. 탐정님, 가방 안에 금속성 물체 한 점, 길이 17cm 내외, 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은 골목 안쪽 어둠 속에서 그 여인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그는 그녀의 등을 보았다. 그녀의 등은 굽지 않았다. 그것이 강혁의 마음을 한 번 더 무겁게 했다. 42년을 빛 하나로 살아온 사람의 등은 굽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곧았다. 사람을 곧게 세우는 것은 때로 슬픔이라는 것을 강혁은 그날 밤 다시 알았다. 밤 11시 55분, 김옥부는 남강당의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가게 뒷마당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있었다. 그 쪽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열어두었다. 뒷마당은 좁았다.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상 위에는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평상 옆에 한석주가 흰 두루마기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김옥분을 보자 천천히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오셨소. 김옥분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것은 칼이 아니었다.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녀는 그 상자를 평상 위에 놓았다. 이것을 42년 동안 가지고 있었소.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 한 장과 모서리가 사선으로 잘린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1980년의 지폐였다. 잘린 면에는 창천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받은 것이요. 그날 밤 그이는 이 지폐를 보여주며 내가 만약 내일 돌아오지 못하면 이것을 한 사람에게 전해달라 했소. 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소. 다만 남강당의 주인이라고만 했소. 나는 그 이름을 42년 동안 찾았소. 한석주는 천천히 평상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부인. 부군께서 그날 밤 무슨 말씀을 더 하셨소? 이 지폐의 다른 반쪽을 가진 자가 내 죽음을 결정한 자다. 그러나 그 자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너는 그 자를 미워하되 죽이지 마라. 다만 그 자에게 이 반쪽을 돌려주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말했소. 한석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77의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었다. 그가 도포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또 하나의 잘린 지폐였다. 김옥분의 것과 정확하게 짝이 맞는 반쪽이었다.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서 강혁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무전기 위에 얹혀 있었지만 그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나가 그의 옆에 와 섰다. 그녀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 42년 동안 나는 매년 10월 20날이면 이 가게의 뒷문을 열어두었소. 누구라도 와서 나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렸소.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소. 부군께서 부탁하신 대로 부인께서도 나를 죽이러 오지 않으셨소. 그 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소. 그러면 부인은 42년 동안 무엇으로 사셨소? 김옥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등잔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등잔의 심지가 한번 깜빡였다. 미움으로 살았소. 그리고 그 미움이 나를 살게 한 유일한 끈이었소. 그러나 그 끈을 이제는 놓고 싶소. 놓지 않으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소. 자정정각, 남강당 뒷마당의 감나무 잎이 한번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 등잔불이 한번 흔들렸고 한석주와 김옥분의 그림자가 평상 위에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석주는 자신의 잘린 반쪽 지폐를 평상 위에 놓았다. 김옥분의 반쪽 옆이었다. 두 반쪽은 정확하게 맞물렸다. 한 장의 1만 원짜리 지폐가 42년 만에 다시 한이 되었다. 부인, 부군을 살해한 자는 내가 아니오. 그러나 부군의 죽음에 내가 손을 더했소. 나는 그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소. 거절하지 않은 죄로 나는 42년을 살았소. 김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자는 지금 어디에 있소? 이미 죽었소. 1997년 겨울에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그의 책상 위에도 잘린 지폐 한 장이 있었다 들었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나뿐이요. 부인. 부군의 마지막 부탁대로 나는 부인에게 이 반쪽을 돌려드리오. 그리고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부인의 손으로 모든 빚을 갚으실 수 있소. 김옥부는 한석주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녀는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그 손은 가방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평상 위에 두 장이 된 지폐로 갔다. 그녀는 그 지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등잔불 가까이로 가져갔다. 등잔의 작은 불꽃이 지폐의 한 모서리에 닿았다. 지폐는 천천히 타들어갔다. 42년의 미움이 42년의 거절하지 못한 죄가 한 장의 종이가 되어 타들어갔다. 그 이의 마지막 부탁은 당신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소. 나는 그 부탁을 42년 만에 오늘 비로소 지키오. 지폐는 거의 다 탔다. 마지막 한 조각이 평상 위로 떨어지며 작은 재가 되었다. 한석주는 두 손을 모아 평상 위에 재 앞에 깊게 머리를 숙였다. 김옥분도 두 손을 모았다. 두 사람은 그 자세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골목 어귀의 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강력계 시절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한 가장 깊은 예의였다. 2022년 10월 20하룻날 새벽 1시, 강혁은 김옥분을 그녀의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그녀의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서 그녀는 강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탐정 양반. 42년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모르고 살았소. 첫째, 내 남편이 마지막에 무엇을 부탁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소. 둘째, 그 부탁을 내가 지킬 수 있을지 몰랐소. 오늘 밤 두 가지 다 알게 되었소. 고맙소, 부인.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희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내신 분이 부인이셨습니까? 김옥부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편지는 내가 보내지 않았소. 강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면 그분이 보내셨을 거요. 한석주 선생이. 강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석주는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릴 사람을 불러두었다. 그는 죽고 싶었지만 죽기 전에 한 사람의 42년이 미움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마감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강혁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다. 한 통은 자신을 살리라는 명령이었고 다른 한 통은 그녀를 살리라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들 사이에서 강혁은 두 사람 모두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송태풍 박사가 분석해둔 두 번째 편지의 자료를 다시 보았다. 두 번째 편지의 글씨와 첫 번째 편지의 글씨는 미세하게 달랐지만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두 번째 편지는 한석주가 자신의 떨림을 굳이 감추지 않고 쓴 글씨였다. 그는 자신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빨리 들키지 않기 위해 첫 번째 편지는 평정한 손으로, 두 번째 편지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계였다. 2022년 10월 20하룻날 정오, 강혁은 형 강민혁과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다. 강민혁은 이번에도 보리차를 시켰다. 강혁도 같은 것을 시켰다. 혁아, 어떻게 됐니? 두 분 모두 살아계셔. 그리고 두 분 모두 42년 만에 어떤 빚을 정리하셨어? 강민혁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의 안경 너머의 눈빛이 어제보다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혁아, 너는 잘했다. 형. 한석주 선생을 검찰이 다시 부르게 될까?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4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법정에서 한 번쯤은 들어야 할 것 같다. 듣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리차 잔을 들었다. 보리차의 따뜻함이 그의 손바닥을 천천히 데웠다. 형, 돈이 뭘까? 강민혁은 잠시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혁아, 돈은 종이다. 그러나 그 종이 위에 사람이 자기 시간을 적는다. 누구는 자기 일생을 적고 누구는 다른 사람의 일생을 빼앗아 적는다. 그래서 어떤 돈은 무겁고 어떤 돈은 가볍다. 어떤 돈은 누군가의 42년이고 어떤 돈은 누군가의 자정이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에 적힌 시간을 다루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법을 하는 이유다. 강혁은 형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1980년의 5월과 1998년의 1월과 2022년의 10월이 보리차 한 잔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통유리창 앞에 섰다. 한강은 노을빛을 받아 붉었다. 그 너머의 여의도 빌딩들이 노을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이에 나는 회의실 한쪽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는 실험실 정리를, 나정이는 다음 주 일정 정리를 하고 있었다. 사무소는 평소의 저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았다. 이 평범한 저녁의 결이 어젯밤의 자정과 한 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애나 씨, 네, 탐정님. 오늘 저녁은 김밥 말고 따뜻한 것을 드시지요. 이애나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로 노을빛이 가만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그녀가 강혁에게만 보이는 가장 작고 가장 따뜻한 표정이었다. 그러면 탐정님께서 사주시는 겁니까?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것으로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합정의 한 작은 식당에서 따뜻한 칼국수를 먹었다. 강혁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이애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먹었다. 식당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고 뉴스의 한 꼭지에서는 인사동의 한 노 골동품상이 자신이 일평생 모은 서화 전부를 광주의 한 유족단체에 기증했다는 짧은 소식이 흘러나왔다. 기증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증서의 마지막에 창천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위하여라는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만 보도되었다. 이애나는 그 뉴스를 듣고는 가만히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은 칼국수의 국물을 한 모금 떠마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제자리로 갔습니다. 네, 탐정님. 돈이 제자리로 갔습니다. 그날 밤 사무소의 옥상에서는 자동 항법 드론들이 정박 위치로 돌아왔고 헬리포트의 노란 선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은 누군가의 자정에서 누군가의 새벽으로 건너가는 달이 같았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문에는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황동빛 간판이 가을밤의 바람에 가만히 빛났다. 2022년의 10월이 그렇게 저물었다. 그러나 강혁은 알았다. 10월은 저물어도 그 10월에 적힌 시간들은 저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 자신이 탐정으로 사는 이유라는 것을.